일일 합격 노트 오늘 공부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옳은 것은 했는데 차임 등의 정액 제한 규정은 정액이 얼마입니까?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리죠.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9억 넘으면 서울에서 시세만큼 올릴 수 있지만 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1년에 5%밖에 못 올려요. 최대. 그러나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하는 경우 세입자 바뀌거나 하면 시세만큼 받아도 되죠. 지금 올해 2022년 8월 달이 이제 분기점이 될 겁니다. 8월 되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가지고 2년 더 살고 이제 왕창 올려도 된단 말이에요. 시세만큼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더 안 올라갈지 이게 기추가 주목되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생 임대인 뭐 하는 거, 제가 정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도 8월달 돼도 예를 들면 5%밖에 안 올리면 뭐 혜택을 주는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주가. 왜냐면 왕창 올릴 수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예, 그런데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뭐 2+2 예를 들면 4년 끝나고 나면 시세만큼 올려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5% 초과해서 올려도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인의 하나여, X, LH, 지방공사, 중소기업도 적용되죠. 지금 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기록을 통해서 그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저당권, 건저당,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임차권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해야 된다. 3번이 답입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뭐냐면 4번이 판례인데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입니다. 이 매수인이 소유자가 됐습니다. 소유자가 된 걸 소유자, 임대인인 걸 확인하고 병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자였었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돼가지고 무효 취소 해제는 몇 년 지나서 될 수도 있죠. 무효 취소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되면 원상회복 해야 되죠. 돈 줬으면 갑은 을한테 돈 돌려주고 등기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원상회복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을 때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집 쫓겨난다 당장, 아니면 살 수 있다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4번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이 판례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8년 연속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번의 답 3번입니다. 옳은 거.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X네요.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소공, 임원 출석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쉽게 말하면 한 남자가 두 여자한테 동시에 당신만 사랑한다, 결혼하자, 불가능이잖아. 우리나라는 일부일체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경매도 1등 한 명 뽑는데 두 사람한테 내가 1등 내가 낙찰 받아줄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금지행위라고. 이게 금지행위.
옛날에는 우리 그 두 여자한테 동시에 사랑한다, 결혼하자 하면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받았어, 옛날에는. 지금은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더라고. 돈 같은 거 빌려가지고 안 갚고 일부러 결혼 미끼로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하면.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게 사실 이상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규 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많다고 했죠? 초과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냥 지금 법조문에 이상이라고 돼 있다고 쉽게 말하면 예규 규칙에.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하면 100만 원도 못 받는 거잖아요.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 X하면 안 됩니다. 5번은. 법조문, 예규,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이 언제 됐습니까? 이 법 시행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부터 시행됐나? 이 시행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월 말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날짜는. 어쨌든 2020년 7월 달인 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그 갱신 거절하고 이미 6월 달에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갱신 거절을 해놓고는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물론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존속, 비속을 포함하고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갱신 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산 월차임의 3개월로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계약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권리금 회수기에는 낮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 월차임 전환율 전부 낮은 비율이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높은 금액, 큰 금액으로 한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주택은 2기의 차임액,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이거 3개 중에서 큰 금액. 답 4번입니다. (4번) 상가 금리 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2020년 8월 현재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거절할 수 없다. 특례. 특별히 예외적으로 코로나로 6개월 동안 영업이 안 돼가지고 월세 못 냈다고 해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2번 2020년 8월 현재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을 연체도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X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뭘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2020년 8월 현재 임차인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루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해도 해지할 수 없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하지 않아야 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답 3번입니다. 5번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1번, 2번, 4번 규정을 적용한다. 예, 맞습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줘야 되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우리 프린트 29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답 3번입니다. 전대차 관계에서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전차인은. 5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정담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생긴 게 이거 1급 감염병, 즉 코로나 이게 명시적으로 신설됐습니다. 이거 신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이니까 가능은 했죠. 근데 세입자들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1급 감염병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 이번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정액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정액 상한 5%를 적용하지 않는다. 월세 100만원인데 50만원 깎아줬다가 다시 100만원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계약갱신 요구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은 임차인이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럼 6개월간 연체했다고 나중에 떼먹어도 되냐? 그건 아니고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득이하게 월세도 도저히 벌 수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특례 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바란다. 의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6번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X네요.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고 했죠. 3개월 지나면. 근데 상가는 만약에 4년 계약을 했다가 갱신 요구를 해서 4년 더 연장되면 4년 동안 월세 내야지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말 못한다고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지 통보할 수 있죠. 상가도.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자동 연장된 경우는 해지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주택임대차의 경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법정 갱신되든 전부 다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화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답 1번입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중간에 해지 안 된다, 세입자가.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7번 분묘기지권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2번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의 주의를 포함한 공지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치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지급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언제부터 지급하냐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근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효 취득한 때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고 팔았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그 새로운 매수인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이제 무상지료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단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그 다음에 5번처럼 이렇게 자기 땅에 있는 묘를 땅을 파면서 묘 이장하겠다 안 하겠다 아무 말 없이 땅을 팔았다면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판례가. 자, 이게 경매인데요. 매각 저당권, 건저당 무조건 소멸한다. 담보가등기도 무조건 소멸한다.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라는 말을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 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경우는 소멸한다 했죠.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무조건 말소되는 게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그 외에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5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있을 때 이건 4번이네.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이게 틀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한번 보면 1순위 건저당, 2순위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임차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 이 가압류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압류. 가압류보다는 이 임차권이 선순입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비록 이 가압류권자가 또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은 말소된다고요? 말소 기준권이라는 것은 건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 5개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가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임차권은 인수되는데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비록 가압류권자보다는 우선하는 권리를 하더라도 선순위를 하더라도 말소된다고요?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죠. 우선 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인수되는데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답 4번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 표준, 대개, 권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1번 최우선 면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5%밖에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된다 했죠?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9억 초과하는 경우 서울에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 1년도 9억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것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답 2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건물주는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매수 신청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등록 취소되면 매수 신청들이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적어야 되고요. 업무정지 받으면 출입문에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여야 된다.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써붙일 의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하고 경매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중개실무교육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따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면제된다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대리할 수 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차순 매수신고는 재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다. 6월 이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